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직도 우리 사회엔 인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도 인권이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진 이상재 국장의 Heal the World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한 주간의 대전, 충청의 소식을 담아 우리 지역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임병환 기자의 주간 대충 뉴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언론인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가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소식을 정리해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저 멀리 통영에서 대전까지 날라와서 인권운동하고 있는 대전 충남 인권연대 이상재 국장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눈병 좀 어떠세요? 네, 거의 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가 네. 전염병의 본거지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오전에는 또 네. 독감 환자가 오셔가지고. 그래요? 마이크 앞에 가면 안 되겠네요. 네. 아니 저쪽 마이크 쓰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앉으시라고 한 거고. 네. 독감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녹음하고 가셨고, 또 어제는 감기 환자가 오셔서 녹음하고 가셨고, 오늘은 또 눈병 환자가 녹음하고 갑니다. 저 어떡해요? 네, 손 깨끗이 씻으시고요. 네네. 네. 그래요. 씻어야죠. 네. 얼마 전에 대전 평생교육 이런 잡지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예. 사진이 왜 이렇게 잘 나왔어요? 원래 원판 불변이죠. 에이,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는 국장님이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옷도 그날 굉장히 말끔히 잘 입으셨고, 되게 멋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부정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리고 송년회 있으셨죠, 인권연대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이제 송년회 때 풀뿌리 인권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해 동안 지역의 인권 정진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한테 그 상을 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회원상,
회원 우수 회원들 회원 시상도 하고 또 영화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통영에서 충무김밥을 그날 직접 저희 누나가 부쳐주셔가지고 그걸 먹었는데요. 저 처음에 준비할 때 저 나름의 히든 카드라고 준비했는데 운영위원들이 좀 약간 반응이 썰렁하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충무김밥을 먹어보지 못한 분도 있고, 그리고 김밥이 뭘 그렇게 새로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휴게소 가면 널린 게 충무김밥인데. 그리고 또 추운 겨울에 김밥은 좀 이렇게 딱딱하고 그러잖아요. 어디 통에 가져온다는 게. 그래서 아니 국물도 온다. 뭐 네. 근데 다들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저는 상 안 주세요? 회원이 아니라. 회원이 아니라 가입하면 주시는 거죠. 네,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이제 새해 첫 방송이고 해서 그다음에 제가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해 2018년에 인권이 어떻게 하면 좀 정전이 되고 잘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일한 인권기구,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동안 왜 안 됐던가를 갖다가 한번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뭐 뉴스에도 많이 등장을 해요. 뭐 권고안 뭐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고 하는 것 같고. 그 인권위 건물이 서울에 있죠? 서울에 나라키움이라고 서울 명동 근처에 있습니다. 금세기 빌딩이래요. 그 건물 이름이. 아, 그래요? 건물주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의 금씨? 아니 뭐 인권연대 저한테 지난번에 막 질문 많이 하셨잖아요. 포항공대가 그 건물 주인이래요. 아, 그래요? 네네. 그게 다 정부기관이 들어가 있던데. 그렇군요. 네. 아무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인권하면은 좀 막연하니까 우리가 좀 그 국가인권에 주로 다루는 항목들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뭐 군대에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사법, 공권력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주로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그 진정 사안을 갖다가 다룹니다. 그리고 뭐 그걸 이제 세세하게는 예를 들면 국가 권력 기관, 경찰, 검찰, 뭐 군대, 국정원 뭐 이런 데가 될 수 있겠고 뭐 지방자치단체도 뭐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군 인권 관련해서 새로운 인권위 아래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군 인권만 담당하는. 원래는 이거 인권위 아래 두는 게 아니고 단독 기구를 독일처럼 뭐 독일은 이제 군 인권 옹부즈맨이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별도의 기구로. 그래서 군 인권만 담당을 하는데 직원이 한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구죠. 근데 지금 그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한 200 몇십 명밖에 안 되거든요. 아, 독일은 군대 인권 관련만 해도 500명인데 우리는 전부 다 합쳐서 200명 정도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군 인권만 다루는 그걸 올해 신설하면서 직원을 새로 한 5, 60명 정도 예상치는 그렇게 이제 뽑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5, 60명이 많아 보여도 아까 얘기했던 이제 독일 예라든지 이렇게 보면 또 군에서 인권 문제가 워낙 많이 심하면 사망 사건에서부터 뭐 박창주 대장 사건은 갑질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적폐된 사건이 너무 많아서 5, 60명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군대 얘기는 참 차고 넘쳐. 그거는 뭐 본인이 목격한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당한 것도 많을 거고. 한 5부작으로 해도. 어쨌든 뭐 그런. 잠깐만요. 국장님 군대에서 맞아본 적 있어요? 저는 군 면제입니다. 잘 모르시겠네 그러면은. 그렇죠. 저는 맞아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되게 다 군대 안 맞고 뭐 얄밉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대강 이해됩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문제를 갖다 다룬 거 조약에는 이제 개인이 그 진정을 하면 그 심의하고 조사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이제 개인에게 인권 피해를 줬다 싶으면 예를 들면 이제 대전시에서 그런 대전 시민한테 그렇게 했다면 대전시에다가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뭐 권력기관에다가 권고를 해서 이렇게 개선하고 제도를 바꿔라 아니면 뭐 사과하고 뭐 보상해라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대전시에 무슨 뭐 민원실에 갔는데 거기에서 왜 이렇게 뚱뚱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 기분이 나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권위에 제소해서 인권위에서 야 너 사과해. 그렇죠.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 인권침해 당한 적 있어요 예전에. 그래요? 여권을 이제 갱신을 하는데 예전에 살이 덜 쪘을 때 여권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여권 담당하시는 분이 사진이 과거 거랑 똑같다고 새로 찍어오라고.
있다고 네. 그 새로 찍어가지고 대리인한테 보냈더니 네. 그분이 이게 어떻게 동일인이냐 본인 보고 직접 찾으러 오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직접 갔어요. 바쁜데 굳이 인권 피해라고 하기 아니 그러나요? 그런데 보시더니 예. 본인 맡기는 만대는데 살이 왜 이렇게 진짜 제가 당했던 거예요. 네. 살이 찌셨다고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조금 네. 인권 피해 여지가 있네요. 근데 그 사진을 보시면은 네.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진작 알았으면. 그래서 근데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은 그 기간에 권고를 하면 권고 수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 이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정도만 해도 대개 한 90% 이상을 권고를 수용을 했는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권력기관들 검찰, 경찰 이런 데서 이른바 이제 버팅기는 거죠. 혹은 수용하지 않겠다. 뭐 그거는 인권위 의견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힘들다. 뭐 이런 의견을 갖다가 많이 내가지고 인권위 위상이 여러모로 추락이 됐지만 뭐 그런 면에서도 많이 추락이 됐죠. 인권위원회는 2001년에 만들어졌어요. 2001년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김대중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선거 공약이었어요. 선거 공약이어가지고 이제 공약이라 해도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그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기 위한 뭐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연대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정부를 압박도 하고 또 이런 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개입도 하면서 결국은 2001년 11월에 만들어졌는데 여기 좀 저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럼 위원이 11명이 있거든요. 상임위원 포함해가지고 위원이 있는데 11명의 위원을 누구를 할 것인가 그게 만든 시민사회단체에서 국가 인권 관련 단체에서 투표를 한 적이 있대요. 네. 이른바 이제 그 인권 학자든 아니면 뭐 인권 운동가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 투표를 했는데 그때 1위를 한 사람이 혹시 누구인지 짐작이 되세요? 글쎄요. 2001년. 이상재는 아닐 거고. 그러면 당연히 아니고. 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때 1위를 했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아니, 죄송합니다. 문재인 현 대통령이 그때 당시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 변호사였는데 물론 부산에 아주 유명한 인권 변호사이긴 했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고서 인권위원이 된 건 아니지만 시민사회에서 인권 쪽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위원들 말씀하시니까 위원장하고 저도 좀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오늘 주제 주셔가지고 인권 관련된 운동이나 일을 하셨던 분들보다는 정치인들,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원이나 무슨 현직 당협위원장, 뭐 아니면 판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소위 좀 이게 과연 인권을 위한 자리인지 아니면은 그분들의 어떤 하나의 스펙으로서 들어가는 좋은 이미지를 갖는 뭐 그런 건지 좀 헷갈리는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 자체가 한 나라의 인권을 갖다가 다 이렇게 그 관리하고 이렇게 다루기에는 너무 좀 지금 작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이 상임위원 포함해서 인권위원이 11명인데 그 위원들 자체가 제가 지난 9년 동안 너무 예를 들면 정치 성향에 그리고 그 비인권적인 심지어는 반인권적인 인사들이 뭐 위원을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기독교 목사님들 같은 뭐 분도 최유 목사라고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 되자마자 된 사람이 최유 목사라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을 했던 목사님도 위원으로 들어오시고 같이 위원으로 됐던 분 중에 유명한 사람이 유영아 씨라고 있습니다. 변호사? 예. 국민 변호사. 네, 그렇죠. 유영아 씨. 네, 국민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을 참 인권을 실현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국제 공조하고 국제사회 공조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그 위원도 아니고 차관급 상임위원을 2016년 1월에 이제 간두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뭐 인권 관련돼 가지고 아무런 경력도 없고 심지어는 그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하고 변호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도 한 혐의가 있는 양반이고 그리고 그 유엔 보고서를 내거든요. 우리 인권이 이렇다 하고 인권위에서 내는데 그때
이 사람이 상임위원으로서 세월호, 네. 그다음에 언론 탄압, 그다음에 통진당 해체 요거 갖다 삭제를 지시합니다. 네. 양반이 삭제를 지고 삭제한 채로 유엔에다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삭제하고 나면 우리 인권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그 오욕의 역사를 갖다가 한 9년간 그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그 오욕의 결정은 현병철 위원장입니다. 전 위원장이죠. 바로 직전 위원장이었죠. 예, 바로 직전 위원장. 연임하지 않으셨나요? 예, 연임입니다. 그동안에 뭐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정말 그 위원장을 하셨던 분들이 난다긴다 하는 분신 사무총장도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연임을 하신 분이 없으세요. 능력자네요. 예. 그런데 이분은 2009년 취임해서 2015년 간둘 때까지 그러니까 3년 임기에 2번 연임을 하거든요. 이분이 될 때도 말이 많았어요. 왜 말이 많냐면 뭐 그때 당시 반인권은 아니더라고요. 이 양반은 철저히 비인권 인사한 게 뭐냐면 한양대 법대 교수인데 민법 전공이에요. 네. 민법. 근데 되게 인권은 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되게 이제 법하고 관련된 법학자 중에서는 헌법, 그다음에 형법, 그다음에 국제법 뭐 이런 정도의 분들이 인권에 좀 관심이 있는데 민법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큰 틀의 어떤 철학을 다루는 법이고 기본권을 다룬 거니까 형법은 뭐, 이제 처벌받거나 이런 거를 다루는 거지만 민법은 돈 문제죠. 그래서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 사기 당했어요. 이거는 인권이라는 거 국가기관과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법이라고 해도 자기가 개인적 관심이 있어서 뭐 논문을 쓴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분의 논문 뭐 저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그 이명박 정부다운 인사다. 이 인권이 보수적인 인사 중에서도 인권에 관심이 있거나 하는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합리적인 보수나 누가 있어요? 뭐 예를 몇 분이 있어요. 몇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되면 그래도 좀 자기를 좀 귀찮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비인권 아예 그 무관심한 사람을 갖다가 두지 않았나 싶고요. 그걸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도 뭐 이 정도면 자기한테 크게 뭐 부담되지 않겠구나 해서 연임시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분 현병철 위원장 시절에 ICC라고 있어요. ICC. 예, 뭐 DCC 옆에 있는 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국제인권기구 조정협의회의 준말인데. 뭐의 약자예요? 이거 보면 인터내셔널 코디네이션 커미티. 코디네이팅 커미티입니다. 방송 2회 연속 영어 터졌습니다. 네. 근데 이 ICC에서 그 뭐냐면 이제 각 한 100여 개 나라 이상의 인권 기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그 기구들을 갖다가 뭐 심의하고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기관인데 줄곧 A 등급을 받아오다가 현병철 위원장 되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습니다. 등급 보류요? 네. 등급을 이거 매길 수 없으니 이러이러한 그 선결 조건을 갖다가 그 전제 조건을 갖다가 해결하고 온 다음에 다시 심의를 받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료가 부실하다든지, 자료가 부실하다든지, 뭔가 만진 흔적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 그리고 그 기구가 엄청 축소됐거든요. 그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인권위 기구가 대략 한 60명 정도가 그 직원이 전문용어로 날라갑니다. 날라가서, 참 전문적이네요. 네, 날라가서 그리고 지금 대전에도 대전 인권사무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대전 인권사무소는 없고 부산, 강주, 대구 세 곳에 지역 사무소 있었는데 그 지역 사무소도 날려버릴 뻔했어요. 근데 이제 막 시민사회단체랑 이런 데도 반대해가지고 겨우 했는데 작은 정부를 지향하니까. 네, 그렇죠. 누구나 이제 이런 인권 이런 데서는 뭐 전혀 뭐 관심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보고 ICC가 등급 보류 판정을 내렸는데 그걸 연 2회인가 3회 연속으로 등급 보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 노무현 정부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법 잘 해왔거든요. 그래서 ICC의 차기 의장으로 우리나라가 거론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현병철 위원장이 그 등급 보류도 되고 뭐 이러니까 국내 인권 상황에 더 집중해야 된다 하면서 후보를 아예 등록을 안 합니다.
등록을 안 하고 네. 뭐 자기 누울 자리 아니면 앉을 자리를 앉았겠죠. 앉았겠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망신이죠. 조금만 하면 이제 되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뭐 인권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불구하고 그걸 갖다 이제 하지 않는 것들이죠. 네. 뭐 이런 그리고 현명철 위원장 보면 이제 그 뭐죠? 용산 참사 2009년에 2009년 12월에 용산 참사가 그 인권 침해다, 국가 인권 침해다 하고 그 인권위원회 11명이 참석하는 위원회 회의를 올라오는데 이걸 갖다 중단시킵니다. 중단시켜면서 예를 들면 그 좀 나름 그 진보적인 위원들 몇 분이서 왜 이걸 중단시키지 하니까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독재라고 해도 좋다. 여기서 얘기 중단.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어떻게 인권위 회의에서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독재라고 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공공위원이 독고 형제 잘못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기가 독고 형제 팬이어가지고 그다 좋다 하면서 회의를 중단시키고 자기 먼저 퇴장해 버립니다. 세월호 문제는 그 언급이 되지를 않죠. 네. 그렇고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 위원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그 보수 정권만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를 갖다가 업신여기고 장난친 게 아니고 민주당도 여기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인권위원이 11명인데 대통령 목으로 4명이 지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4명이 지명을 하고 대법원에서 3명을 지명합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서 지명한 경우가 4명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 이렇게 지명하거든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지명한 사람 중에 이경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015년 네,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도 제가 이분 지명되는 거 보면서 참 민주당 아직도 멀었다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분이 현직 국회의원의 그 부인이시거든요. 네네. 그때 그러니까 최규성 국회의원의 부인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당의 국회의원의 부인을 위원으로 그 청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그분이 독보적으로 인권에서 분야에서 훌륭한 분이시라면은 사실 역차별받을 이유는 없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그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한 번 하셨고 했던 분인데 굳이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럴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불구하고 현직 국회의원의 아내 되시는 분을 갖다가 그 상임위원으로 청구를 하죠. 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되면은 처우가 좋아요? 차관급이고요. 네. 뭐 운전사, 뭐 차량, 연봉도 차관급이 얼마 정도 되죠? 8, 9천 되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받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비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뭐 회의비 수당 정도만 나오는데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상당합니다. 상당하니까. 우리 이상재 국장님이 빨리 상임위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어쨌든 이런 그 오역의 역사를 그 9년 동안 있고 직원들 자체도 많이 움츠러들었죠. 아까 60명 나간 직원들이 대부분 그 국가인권위에 만들어질 때 외부 수혈된 직원들이거든요. 다른 곳에서 계시다고 하신 분들. 아니죠.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그 아니면 인권 전문 뭐 학자라든지 이런 그룹에서 충원된 분들이어가지고 상당히 그 활동을 많이 좀 했던 분들인데 대거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럼 다른 부서로 간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잘린 거예요? 네, 다 잘립니다. 뭐냐면 되게 이제 뭐 계약직 신분 뭐 이런 분들이어가지고 정리하기는 정부 입장에서는 좀 편했겠죠.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역 사무소라든지 더 쳐내려고 그랬는데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막았던 불행 중 다행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게 아직 그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지역 사무소 얘기도 하셨으니까 우리 지역 대전에도 지역 인권 사무소가 있잖아요. 네네. 그 대전 지역 그 인권 사무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제가 조금 한번 살펴봤었어요. 예. 프로그램들 보니까 나의 감정 그리기, 뭐 희망 쓰기, 사진 찍기, 경험 쓰기가 주로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뭐 쓰고 사진 찍고 이게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뭐 이제 그 특정 프로그램의 어떤 그 내부 컨텐츠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지역 인권 사무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 강주, 대구에 그
그 이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집니다. 부산 강주가 처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2007년인가에 대구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당시 대전도 유치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구만 되고 대전은 안 됐어요. 대구면 대구, 대구 아니면 안 되고. 그렇죠. 대전은 안 되고. 예. 지금 재밌으라고 하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안 돼가지고 뭐 그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이제 유치 활동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뭐 이걸 늘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 막 축소하는 형편이라 쉽지가 않았는데 제가 2012년에 이제 저희 단체를 만들자마자 지역에서 이걸 하자 다시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조금은 열린 공간이 생기지 않겠냐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했는데 저는 사실 지역인권사무소가 생기고 크게 변할까 싶어서 좀 회의적이었는데 지역에 이제 다른 단체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뭐 여기에 크게 그 공헌을 하신 분이 지금은 그 평생교육진흥원장 하고 계신 금홍섭 전 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님이신데 저는 사실은 뭐 그냥 그 내부 이걸 이론적 바탕 내는 뭐 문건 만드는 거 외에는 크게 한 게 없는데 이분이 진보와 보수를 아울러 가지고 다 뭐 이렇게 만나고 다니시면서 지역에 무슨 기구 하나 만들어지는 거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잡지 발행한 또 거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은근히 빨아주시네. 아니 이제 이거는 금호서 원장 출마하신대요? 네, 아니 뭐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제가 단체 만들고 나서 공교롭게도 2012년에 만들었는데 2014년에 이제 대전인권사무소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가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다들 쉽게 말 아까 말씀하신 그냥 그럴 때 가만히 계세요. 그냥 빨아주시니까 제가 계속 부담이 돼요. 그때마다 아니다. 저분이 다 하신 거다 했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좀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틈날 때마다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닌데 뭐. 그래서 어쨌든 2014년 10월에 만들어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지는데 부산 강주 대구는 만들어질 때 직원이 만약에 그때 한 8명 9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중에 한 5명 정도는 지역 인사로 꾸려집니다. 소장 포함해가지고 지역에서 중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역 사무소에서 지역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건 지역의 인권 문제라든지 지역 단체와의 협력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정말 원활하게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리고 PD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의 뭐 환경단체라든지 뭐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권력 감시 단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인권 단체는 상당히 그 규모도 작고 그리고 활동량이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대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더 많이 활동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양릉모차장 이런 사람보다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건 진짜 아니고요. 근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지역 인사 한 4-5명이 들어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사무소의 존재는 대단히 그 지역 인권 운동에 상당히 그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전인권사무소도 그 의미가 크다 해서 저도 이제 열심히 이제 했던 측면이 있는데 막상 이제 만들어지고 나니까 결정이 되고 나니까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 처음부터 약속한 건 아니지만 지역 인사를 뽑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기재부라든가 행안부에서 새로운 인력 충원하는 걸 갖다가 막고 있다. 그래서 자기 서울에서 직원을 내려보내겠다. 그래서 1명 정도는 뭐 여지가 있긴 하다. 그것도 확답해 줄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참여정부 때는 한 5명 정도가 신규 충원이 됐다 하면 여기는 3명 충원이 됐어요. 대전 같은 경우는 3명 신규 충원에 나머지 직원은 서울에서 내려보내는 형식으로 됐죠. 그리고 신규 충원 3명도 지역 인사는 반영이 안 되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이 다들 이제 뭐 부산 뭐 아니면 서울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통영 이런 데서 오신 분들 아니 인권사무소 지역 인권사무소 직원들이 그분들 하고 계신데 좀 아쉬운 게 이제 예를 들면 촛불 집회를 예를 들면 주말에 많이 하잖아요. 크게도 하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집회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지 뭐 정경이라든지 오경에 의한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인권사무소에서 나와서 좀 지켜보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다들 이 주 5일제에
이 금요일 오후 저녁만 되면 이제 다들 집에 가시잖아요. 충실한 네. 직장인이시네요. 네. 아,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이제 잘 네. 하시고 그런 좀 제가 볼 때 근데 만약에 이제 지역 인사가 주인이 됐다고 하면 조금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서로 조금. 알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내가 나오는데 네가 안 나와 뭐. 네. 아무래도 그리고 지역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반응하고 활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지금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인권 사무소가 이 교육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기 쓰기 주요 활동은 진정 상담하고 조사 활동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만 해도 벅차긴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이것만 해도 벅찬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뭐 한 그 계약직 포함해서 10명 남짓한 직원들이 대전, 충남, 충북까지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진정이 많은 데가 교도소하고 그다음에 그 폐쇄 병동시설 있잖아요.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게 인권 침해 같다 싶으면 또 방문 출장도 가야 돼요. 출장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힘들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플러스 알파적인 뭔가 지역사회 인권 활동, 인권 시민사회로서의 어떤 허브 역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해서 너무 좀 아쉽죠.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인권사무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인권사무소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시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인권 사각지대를 좀 가시면 어떨까 그런 바람을 주신 것 같아요. 인권이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서 존중받고 또 당연히 그것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한 주간의 우리 지역의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임병환 기자의 주간 대충뉴스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will be back.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